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이제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고유지능에서 고유지능이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스토리 싱킹에서 이제 250페이지에 보면 먼저 247페이지에서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된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수학 법칙처럼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로 여겨지는 논리적 불변의 권리였다. 그 영원한 원칙에 따르면 사회는 자신들의 부를 확보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계약을 맺은 개인들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상호 이익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이며 그에 따라 사회는 이미 존재하는 상품,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스토리 싱킹은 반대 담론을 제시한다. 개인이 민주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가 개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반대 담론을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 담론이라고 합시고 나온 게 250페이지에 자유는 이성이나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타고난 권리가 아니다. 사회가 앞서 언급한 스토리 싱킹 서사를 통해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킬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농부가 되는 순간 당신은 농사일에서 해방되고 당신이 재단사가 되는 순간 나는 옷을 만드는 일에서 해방된다. 이런 전문화가 계속 진행될수록 더 많은 해방이 일어난다라고 하다가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방되어 개인적인 성향에 맞는 일, 취미의 시간을 쓸 수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도 잘 안 돼 있어서 어려운데 근데 누가 봐도 이 결론이 허무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취미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드는 생각들이 곳곳에 너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지적해야 하는 건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런 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내가 좀 할게요. 네. 조금 전에 한 얘기는요, 한병철의 필요사회에서 아주 박살난 이론이에요. 한병철이가 뭐라 그랬어요? 필요사회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어떻다? 우리가 스스로 노예를 스스로 잡고 있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한 얘기가, 지금 후기 근대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 와서,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그지?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더 심한 노예 상태고 더 심한 억압 상태에 돼 있다고 설명한 게 한병철의 이론이고 한병철의 필요사회가 한국인 철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예요. 먼저. 이런 모든 논의를 한 칸에 다 박살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자주의 이론을 근본부터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변명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아까 내가 너무 호를 해줘갖고 앞에 있으면 아마 화가 나서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는 해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이런 영성사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고유지능일 거예요. 고유지능 107쪽. 107쪽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107쪽에 되게 놀라운 말이 써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죠. 죽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 당신은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데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진짜 전투에 써 있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썼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한병철의 피로 사이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소명, 콜링, 응? 누가 원하는 일이에요? 영원히 원하는 일. 육체나 정신이 원하는 일이 근대적인 일이 아니라 영원히 원하는 일. 꼭 해야 하는 일. 그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진 않아요. 계속 초자연 얘기하고 이런 얘기 계속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사실 대부분의 어리석은 행동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어리석대요, 나머지가. 그럼 나머지가 어려운 건 근대적인 일은 다 어리석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운 좋게 성공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치? 근대적인 성공은 다 그따구라는 거지. 그치? 성공해도 아무것도, 내가 그러잖아, 맨날. 그건 그 진짜 성공이 아니다. 대통령에도 성공이 아니라 윤석열을 봐라, 이런 거잖아. 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이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것은 안티고네가 갑자기 안티고네 얘기를 해요. 외삼촌에게 산채로 묵히는 형벌을 받았을 때 느꼈을 반항적인 자기 존중감이다. 안티고네가 누구냐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비극이죠. 무슨 비극이냐면요. 오빠를 죽여요. 외삼촌이. 만약 오빠는 남자니까 도전이 되죠. 안티고네 여자고. 그래서 오빠가 죽인 다음에 너무 큰 잘못을 했으니까, 반역 같은 잘못을 했으니까, 묻어주지 말라고 그래요. 동물에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묻어주겠다. 내가 오빠를 이렇게 놔두는 건 말이 안 된다. 삼촌이 경고를 해요. 그걸 묻어주면, 위반이니까 넌 처벌받을 것이다. 넌 죽일 것이다. 심하게 죽일 것이다. 그래요. 산채로 묻히잖아요. 근데 자기 영혼에 비추어. 그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극이 안티고네라는 제목의 극이 딱 그 내용이에요. 죽어도, 그지? 죽어도 괜찮다는 순간을 묘사하는 고전적인 스토리예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죠, 이 사람도. 안티고네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 그지? 맞아. 그 스토리인지를 보통 서양 사람들은 다 아는 스토리예요. 기본적인 스토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또 조금 더 나가볼게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걸 아는 것 같은 게. 어디냐면 110쪽이에요. 감사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보세요. 당신네도 같은 식으로 감사를 평가한다. 큰 감사를 받았는데도 별 감흥이 없다면 아마도 당신이 다른 사람의 목적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받은 감사일 것이다. 하지만 작은 감사도 크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자기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작지만 큰 감사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왜 투쟁하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무슨 묘한 얘기예요? 뭐가 큰 감사고 뭐가 작은 감사냐고. 그지? 몽롱하게만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왜 중요해요? 근대적인 행위를, 그지?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 이론을 말하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사상적인 차원에서의 임무를 한 거는 아무리 큰 감사를 받아도, 훈장을 받아도,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 감사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걸 죽어도 해야 될 일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작은 감사를 조금만 해도 고맙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을 썼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폴드만의 눈먼과 통찰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눈먼, 블라인드니스 앤 인사이트. 그게 그 눈먼 통찰력이 책 이름이기도 한데 거기서 그 눈먼과 통찰력이라는 하나의 에세이에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근대에서 탈근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런 앵거스 플래처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봤어.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눈먼 상태로 보는 거야. 통찰력 있는 말을 가끔 써요. 근데 자기가 그 통찰력 있는 말을 썼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탈근대 영성사상을 이거 되게 통찰력 있는 거 하고 썼어. 근데 이게 새로운 시대의 얘기라는 걸 모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폴드만이 그 얘기를 했는데, 폴드만이 나는 그 한 구절로, 난 폴드만은 세계적인 문학비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논문과 통찰력이 앵거스 플래처에게서도 한번 발휘가 됐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눈먼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눈먼 얘기는 왜 눈먼 건지 어떻게 통찰력인지 분별을 해주면 맞아요.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죠. 도움이 되겠죠. 조금이라도. 네. 이제 하나 눈먼 얘기부터 하면 227페이지에 어디? 두 문장밖에 안 돼요. 227페이지. 스토리 띵킹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 성장은 정서적, 육체적 성장에 의해 지원되는데 우리 마음이 실제로는 마음이 아니라 두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할수록 뇌의 지적 활동은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여기서 마음이 왜 두뇌인지 정말 모르겠고, 또 하나가 왜 정서랑 육체가 지성에 봉사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이게 그냥 마음이 두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두뇌래요. 그냥 선언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지 전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그냥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게 그러면 점점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런 진화라는 명분 하에 모든 윤리적인 행위가 다 허용되는 비폭력적인 행위까지도 다 허용될 것처럼 합리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무슨 진화윤리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그 진화윤리학 자체가 좀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앞에서 미래의 활동을 위해 기본 기능의 옵션을 확대하는 게 자연 선택이 우연히 수행한 일이라고 그러고 그걸 윤리는 의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하거든요. 이게 223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을 더 다양하게 행동하도록 성장시킨 게 인간 문화고 그 인간 문화는 진화가 윤리를 장려했다는 증거라고 그래요. 이게 미래에 무슨 미래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미래 자기가 생각하는 그 미래에 도움이 되기만 하면은 뭐든 다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미래의 활동이라는 게 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지만 그 마음이 두뇌라는 그 사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출처 불분명한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헉슬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네. 올더스 헉슬리. 네. 헉슬리가 다윈의 개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때 다윈은 잘못된 다윈이죠.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찰스 다윈은 적자 생존의 이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적자 생존의 이론만 남았냐?
헉슬리가 승리해서 그래요. 다윈의 개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19세기 후반부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이 제국주의를 커왔잖아요.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대영 제국이 될 때, 그때 사상적 투쟁에서 이 적자생존 이론파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적자생존이고 회사에서도 적자생존이고 비즈니스도 적자생존이 된 거예요. 문제는 다윈의 이론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최근에 생물학이 자기가 생물학 얘기하고 있죠? 생물학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생물학 이론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생물학이 요새 어떤 줄 알아요? 다윈은 마지막 책을 보니까, 후반부에 더 중요한 책을 보니까, 인간이 적자생존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인간은 원숭이와 달리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이게 더 주류예요. 그러니까 헉슬리를 인용하려면 진화론의 다른 얘기도 봤어야죠. 맞아. 그것도 안 보고 그것도 공부 안 하고 생물학 전공이라며 자기 전공 분야도 제대로 안 읽고 있다는 소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치? 현대 생물학은 다윈을 다르게 읽어요. 그렇게 안 읽는다고. 그래서 요새 왜 그 학교에 경쟁을 줄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람들이. 공무원조차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왜 안 읽고 이런 헛소리를 하냐고.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란 말이죠. AI 말해도 마찬가지잖아. AI가 인간보다 진화했으니까 AI가 맘대로 하라? AI 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신문에 자꾸 나잖아. AI한테 맘대로 하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거 했다. 그치? 이런 그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자기 전공 공부가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마음이 두뇌하고 같다 그러는 건 누군지 아세요? 뇌생물학. 자기가 생물학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 생물학이 무슨 공부예요? 뇌생물학이죠? 그게 생물학계 주류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누구야? 빅터 프랭클의 로고세라피에 관한 이것의 책 읽기 바로 요 앞이죠. 38번. 38번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정혜신이가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우울증이 다 우울증이냐. 실직해서 하는 우울증도 우울증이고, 공부 못해서 하는 우울증도 우울증이고, 엄마가 죽어서 하는 것도 우울증이고, 약 하나만 먹으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주류가 되는 줄 아세요? 뇌가 나음이라고 주장하는 제약회사. 지배돼서 그런 거예요. 맞아. 약을 먹으면 뇌 신경에 영향을 주는 약을 주는 거죠. 그 약 팔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뇌가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걸 정혜신이가 깨닫고 나는 정신과 의사 아니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로고세라피 읽는 것도 이 교수의 책 읽기 38번에 있는 로고세라피도 빅터 프랭클이 말한 로고세라피도 두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치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을 공부했다는데 가장 두 개의 잘못된 생각.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생각. 거기 아직도 돈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비가 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혁명적이라고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죠.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게 그냥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위선이면 괜찮은데 그게 이론적으로 엉망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위선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관심 안 둬요. 그건 자기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이론화 됐을 때 이 이론을 옳다고 믿는 번역돼서 나왔잖아요. 맞아. 많은 돈을 들여서 번역을 했다는 소리는 이걸 옳다고 믿고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책을 냈을 거란 말이죠. 번역도 열심히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난 이걸 막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증거를 내볼게요. 마음과 아까 육체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지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냐면 고유지능의 110쪽 고유지능의 110쪽을 보면요.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110쪽에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정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 자기 모순인 게 그 앞에 무슨 얘기했는 줄 아세요? 두려움과 분노 얘기를 했어요. 어디 있냐면 97쪽이에요. 응? 97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과 분노가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응? 두려움은 그거 읽어볼게요. 97쪽에 두려움은 뇌가 문도 통로도 계획도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다. 분노는 뇌가 계획이 있지만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상태다. 삶의 이야기를 표현하면 분노는 당신의 미래가 단 하나의 가지로 축소되었음을 알린다. 이런 축소는 공포 투쟁 현상의 두 번째 특징인 터널 시야로 나타난다. 그지?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과 맞닿아 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짧아지게 한다. 분노와 관련된 두 번째 특징은 시야가 좁아지게 한다. 분노를 느껴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만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시야가 좁아져 눈앞에 길 하나만 보일 뿐이다. 이래서 큰일 난다는 거죠. 전투에서는 더 이상 그럼 큰일 난다는 거죠, 전투. 그래놓고 밑에 뭐라고 썼냐면 다른 제목으로 101쪽에 슬픔과 수치심은 현명한 행동을 이끄는 신호등이다. 슬픔과 수치심에 대한 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봐도 아까 말한 제목 감정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가 틀렸다는 거죠. 어떤 때는 감정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해야 돼요. 어떤 때에는 알려준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이론에 따르면 내 얘기도 아니야. 지가 한 얘기야.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뒤에 감정이 똑똑한 이유는 내면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감정은 자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 그것을 진단하는 도구다. 조금 더 내려볼게요. 한 문장 건너뛰고 이런 감정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강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까지 알려준다. 해결책은 어리석은 자부심과 예상치 못한 감사에서 나온다. 이 둘은 전반적인 삶의 목적을 보여준다. 얼마나 거짓말이라면요. 어리석은 자부심은 나쁜 거죠. 예상치 못한 감사는 아까 얘기했던 좋은 거죠. 극단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쁜 것과 극단적으로 좋은 것이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뭘 설명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극단적으로 좋은 건지, 어떤 기준으로 극단적으로 나쁜 건지 설명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얘기만 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똑같아요. 뭘 설명을 안 했어요? 뭐 기준이 빠졌어요? 영성. 근데 내가 담론을 맨날 얘기할 때, 인간경험 4단계론 얘기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육체 물질 차원, 두 번째 단계가 사상 이념 차원, 세 번째 단계가 감정 정동 차원, 네 번째 단계가 영성 차원이라고 부를 때, 내가 감정 차원을 두 종류의 이름을 말해요. 감정과 정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소위 감정이라는 것이 근대적인 감정, 이분법, 으로 나온 거. 그게 분노란 말이에요. 분노와 두려움은 다 이분법. 적이 있으니까 두렵고, 그치? 나쁜 게 있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 두려움은 근대적인 감정이고 정서란 말이죠. 분노는. 그거는 육체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성적 차원에서는 정동이라는 말한 이유가 자기도 썼어요. 슬픔과 두려움은 좋은 거라고 썼잖아요. 왜 슬픔과 두려움이 좋은 거냐면 수치심. 맞아요. 슬픔과 수치심이 왜 좋은 거냐면 뭐라고 썼냐면
102쪽에 뭐라고 쓰냐면 슬픔과 수치심은 뇌가 우리의 삶에 대해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뇌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영혼이. 그걸 틀리게 말한 거야. 그지? 그 위에 보세요. 그 슬픔과 수치심 얘기 좀 보면 슬픔과 수치심은 우리의 근원적 이야기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다. 근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의식 아래 서사 영역의 존재. 의식 아래 서사 영역이 어디야? 그러니까요. 의식적인 생각이 없이도 우리의 행동을 움직인다. 그것은 바로 나는 좋은 세상에 사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다. 근원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본능을 신뢰하고 용기를 낼 수 있다. 슬픔과 수치심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감정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근대적인 슬픔과 수치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안 중요한 얘기예요. 슬픔과 수치심, 분노, 뭐 두려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는 어느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밑에 있잖아. 그치? 그렇게 써놓고 슬픔과 수치심은 뇌가 이렇게 써요. 우리의 삶에 대해 스스로 들려주는 이야기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갑자기 왜 뇌냐고. 102쪽에 있죠, 102쪽에. 그지? 이런 헛소리가 어딨냐고. 그래놓고 나중에 아까 얘기한 안티고네 얘기로 이어져요. 자기도 그게 뇌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안티고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슬픔과 수치심이 안티고네의 슬픔과 수치심을 생각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슬픔과 수치심 얘기하면서 안티고네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처음에 그걸 썼어야지. 맞아. 그 안티고네의 슬픔과 수치심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야죠. 슬픔과 수치심도 근대적인 슬픔과 수치심도 있어요. 그지? 맞아. 그러니까 그건 말짱 꽝인 비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유지능에서 이제 뒤에 이제 이 책이 좋았던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리더십 얘기를 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탈근대 시대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제스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좋았는데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뭐 진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282쪽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 어느 것도 진짜 리더십이라 할 수 없다. 모두 관리일 뿐이다. 관리란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방식이 명확한 지시, 권위적 리더십이든 공감적 협상, 참여적 리더십이든 영감과 설득, 변혁적 리더십이든 모든 수단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 즉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일 없이는 말이다. 바로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정의를 예쁘게 잘 해줬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잘 한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어디더라 이제 이게 여기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250쪽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를 보면 처칠의 철학에 뿌리를 둔 그린베레는 지휘관의 의도, 처칠의 철학에 뿌리를 어떻게 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린베레는 지휘관의 의도를 전하는 3단계 공식을 갖고 있다. 1단계 팀원들에게 임무의 목표, 이야기의 끝을 알린다. 2단계 임무의 왜, 이야기의 시작을 설명한다. 3단계 입을 다물고 팀이 스스로 중간 단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전술을 제한하지 않고 전략을 정의할 수 있으며 팀원들이 당신의 지시를 고지고대로 따르기보다 당신의 의도를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한 내부 소통, 군 사령관이 내린 명령, CEO의 지시, 부모의 지적은 종종 청중의 문제로 돌려진다. 부하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팀이 실행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식이지만 이런 변명은 대개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달자가 처칠의 철학이 담긴 그린베레의 공식을 벗어난 탓이다. 전달자가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거나 왜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리더십의 그 모습, 방향을 정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했던 그 설명과 다르게, 이 뒤에서 얘기하는 그린베레 얘기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거나 왜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향을 정하는 거랑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방향을 정하는 건 이제 더 훨씬 장기적이고 더 이렇게 큰 담론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진짜 리더격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누구지? 그린베레 같은 그 리더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명령의 형태로 어디게 전달되면 그만인 목표인 거잖아요. 그것도 근대 시대에서는 그 명령을 물론 버려야 되는 게 아니니까 목표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왜를 설명해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지만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그린베레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정하는 게 뭔지는 설명을 또 안 해주니까.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이 언제나처럼 문제 제기는 참 잘하죠. 네. 네, 해결책을 말할 때 대부분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갑자기. 맞아요. 그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린베레가 아니에요. 맞아.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육군은 그린베레가 아니에요. 그린베레는 특전사예요. 밥만 먹고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육군 전체의 0.01%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200명 어쩌고. 50만 군대에서. 그게 대표 사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의 0.01% 얘기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됐으니까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 불가능해서 그래요. 논리가 없어요. 아예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이러면 목표가 정확하다. 목표가 안 정확해요, 우리는.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린베레들도 하물며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엉터리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이 볼리비아 그 대통령을 납치했잖아요. 그래서 뭐 성공한처럼 말하는데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공했는 줄 아세요? 침투하는 헬기 조종사가 총을 맞았어요. 총을 관통을 했는데 끝까지 운전을 했어요.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을 바쳐서 한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다행히. 목표가 정확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못해서 휘양을 하든가 만약 추락을 했다면 대실패로 끝났을 작전이에요. 결과가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척 하는 거죠. 그린베레.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했다는 작전도 정확한 목표와 왜의 설명은 없었어요.
질문할게요. 볼리비아 대통령을 왜 납치했어요? 왜 납치해야 돼요? 왜 재판에 올려야 돼요? 트럼프의 말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트럼프는 깡패인데. 깡패의 말밖에 없는 게 명확한 목표예요. 그게 그린베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목표, 정당화되지 않는 목표, 뚜렷하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집단인 그린베의 행동 방식을 표준을 삼아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블라인드 앤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처칠이에요. 처칠 얘기는 중요해요. 처칠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칠이 2차 대전을 이기게 한 사람이잖아요. 처칠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그럼 이 사람이 몰라본 지가 말해놓고 못 알아본 인사이트가 뭐냐 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설명을 할게요. 고유지능의 209쪽이요. 바로 그 처칠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군에서 이 두 번째 비밀은 계획이 아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군 오성 장군 드와이트 처칠이 아니라 아이젠하워예요. 처칠도 틀렸어. 의 명언에서 유일한 거. 처칠이 아니라 아이젠하워 얘기예요. 계획. 계획이 쓸모없더라도 계획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비상사태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현명하게 일을 시작할 수도 없다. 여기까지가 아이젠하워의 명언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계획하는 능력 자체를 기르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이 아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실행하려면 논리를 버려야 한다. 논리는 계획을 만든다. 완벽한 계획, 모든 상황을 예측한 계획을 만든다. 논리는 만일을 대비해 예비계획이라는 플랜 B도 개발한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해도 이미 예측한 것처럼 대처한다. 인생은 이 논리적 방법을 뒤집는다. 인생에는 플랜 B 역시 플랜 A다. 플랜 A가 틀어지면 플랜 B도 틀어진다. 둘 다 동일한 가정과 방식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기보다 계획을 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계획하는데 익숙해지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러면 플랜 A, B, Z가 모두 어그러져도 멈추지 않고 주도권을 유지하며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수수께끼 같이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이 말을 하냐면 계획이 아닌 계획을 세운 사람이 뭔지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계획이 아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뭐예요? 그걸 설명을 안 하니까 이 말 전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계획은 다 망했다면 플랜 B도 그럼 망한 계획은 뭐고 근데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뭔가 그 설명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을 못 하는 줄 아세요? 역사의식을 설명 안 했을 때. 근대에서 탈근대로 바뀌는 혁명이 필요한 역사의식을 설명을 안 하고 영성사상을 설명 안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근대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압도적인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근대적인 계획으로 탱크로 들어가고 뭐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가 기발난 방법으로 계속 막아요. 그지? 말도 안 되는 미사일 갖고 엄청난 전투기를 떨어뜨리고 그지? 드론 잠수기로 전함을 파괴시키고 그죠? 그 군대도 다 계획 A, 계획 플랜 B, 플랜 A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안 있었겠어요, 군대인데? 근데 걔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치? 그런 계획을 벗어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틀렸어요. 계획이 아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근대 계획을 벗어나는 탈근대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지? 그게 맞는 소리예요. 아이자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죠? 아직 이 탈근대 얘기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계획하는 습관은 중요하다. 계획 자체는 안 중요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죠? 계획하는 습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은 안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계획하면 근대적인 계획으로 계획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다 보면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지? 맞아.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단지 그런 계획하는, 그지? 실천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어요,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해놓고 이거 중요하다고 왜 얘기했는지 뒤에 나와요. 결론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결론이 뒤에 있어요. 229쪽 보시면 알아요. 229쪽. 뭐라고 써있냐면 제목이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꼭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옆에 뭘 붙이면 돼요? 근대 전문가. 전문가는 다 근대 시대의 전문가잖아. 근대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곳에 가라. 이건 뭐가 빠졌어요? 그 뒤에 뭐라고 쓸게? 쭉 읽어볼게요. 그 밑에. 그 바로 뒤에. 훌륭한 의사결정은 변동성을 악화하지 않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하지만 삶이 불안정해지면 우리 뇌는 지나친 불안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죠. 이해란 피해를 자초하지, 내가 타자 써서 보니까 오타 했어. 피해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 특수부대에 사용하는 마지막 상식적인 의사결정 기법을 소개한다.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줄 전문가를 불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대 전문가가 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 했단 망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군대가요, 근대 국가를 유지하는 조직이죠. 근데 놀라운 얘기가 근대 국가의 가장 베테랑인 그린베레가 뭘 믿지 말라고? 군대 근사 전문가를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그지? 전문가가 하라 그러는 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건 뭐야? 전문가가 하지 말아야 할 거. 그건 위험해. 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큰 위험은 없을 거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굉장히 중요할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지키자. 그 소리예요. 안 위험하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뭘 하라고 말하는 건 무능해서 그랬다고 우리 몰살당하는데 한두 번 몰살당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미국 실패한 적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얘기들 많아요. 영화에 나온 것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특수부대를 떨어뜨렸는데 몽창 몰살당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엔테베 작전인가? 무슨 작전인지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로 나왔어요. 그렇게 실패한 건 너무 많아요. 전문가 하려는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전략을 전문가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 거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그게 차라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소리예요. 행동 지침이 아니고 위험을 최소한도 감소하는 데는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정도다. 그게 근대 전문 지식이다. 그 소리. 건강에 관해서 얘기해볼까요?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걸 따라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치?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죠.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뭐가 문제인지, 엄청난 문제인지는 들을만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도 뭐라고 하는 말은 따라 할 필요가 없다. 잘못하면 돌팔이일 수도 있다. 수술하세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척추나 관절 같은 거 안 좋았을 때 수술하세요. 그랬다 망한 사람 많죠. 그지? 의사 말 못 믿는 거죠.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근대 지식이, 근대 전문 지식이 이 정도로 한심하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따르지 말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계획하는 사람. 그지? 누구도 믿을 놈 없으니까. 그지? 그렇지만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건 뭔가 뚜렷한 걸 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으니까 그것만 좀 참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얘기죠. 그 정도가 최대한도의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그린벨의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그 그린벨에서를 저 얘기하면서 이제 라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또 256페이지에 이제 라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 256페이지 고유지능이요. 256페이지에 이야기가 활발히 오가면서 그린벨의 대원들은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더 솔직하고 완전하게 털어놓을수록 마을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시민사회 회복에 기여할 신뢰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집 밖에서 잡담을 나누고 우리 돼지들은 우리에서 나와 마당을 누볐으며 아이들은 다시 밖에서 뛰놀기 시작했다. 폐쇄되었던 사원이 다시 문을 열었고 그 뒤를 이어 시장과 학교가 문을 열었다. 소통으로 공동체가 회복된 것이다. 그린벨에는 이러한 신뢰관계 형성을 라포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라포를 소개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258쪽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린베레가 반얀나무 마을에서 깨달았듯 반얀나무 마을이 베트남 마을인데 세상에는 진정한 연결의 기회가 가득하다. 그 기회를 발견하려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완전하게 털어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결심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밝힐 필요는 없다. 일단 회피나 방어 성향이 없는 사람과 나눠보자. 그러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유대감 속에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그냥 이론적인 체계가 아예 없는 그냥 어디서 가져온 긍정적인 얘기는 다 꺼내놓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회피나 방어 성향이 없는 사람과 나눠보라는 얘기는 왜 한 거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고 뭐 사랑의 유대감 속에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 이상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건지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힘듦이나 그리고 그 라포로 인한 또 해방감은 어떤 건지 이런 구분이 없고 그냥 라포라면 좋은 거야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이제 뭐 이게 참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베트남의 그 마을에 미국 그 특수부대들이 출동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을 때 사실 요즘 세상은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군사력으로 타국 대통령한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지도자가 등장한 건데 근데 이 군인들이라고 해서 언제 변심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라포를 형성하면 그러니까 그린벨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라포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게 그러니까 좀 자기중심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린벨의 그 특수부대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것도 이론적인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순진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이 라포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렇게 소모되는 게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면 이렇게 그린베레가 온게를 가지고 라포를 삼잖아요. 이건 뭘로 했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경찰들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속여서 독립군을 그러니까요. 독립군을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간첩 처벌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무서워. 내가 범죄 집단의 조직인데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굿캅 백캅. 어떤 놈은 패고 어떤 놈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한단 말이죠. 그 따뜻하게 대하는 게 진짜 따뜻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고백을 유도하려고. 그지? 네. 속임수. 그러니까요. 이 속임수에 관한 얘기는 그린베레의 속임수에 관한 영화는 엄청나게 많아요. 전투 영화 중에 이 라포를 통해서 일망타진한 얘기 엄청 많아요. 아주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얼마나 거짓말이냐면, 그지? 네.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 있죠. 정말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로 거짓말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 교감에서 소통한 거를 누가 했는 줄 알아요? 베트남에서 베트공이 했어요. 북쪽에 있던 베트공 게릴라 작전을 베트남 사람들이 했거든요. 미국한테 이겼어요, 결국 이걸로. 베트남 사람들이 남베트남에 미군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는데 졌어요. 월남전에서 졌죠? 미군이 최초로 진 전쟁이에요. 조그만 나라가 이겼어요. 조그만 나라가 왜 이겼겠어요? 뭐 때문에 이겼냐고. 이걸로 이겼어요. 라포로 이겼다고. 꼬드겨서. 아니죠. 독립하자고. 아. 누가 더 정당한 라포예요. 이 그린베레는 베트남 사람한테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야? 침략군이죠. 왜 가 있는지도 모르는 점령군이에요. 이 사람들이 라포를 했다고? 바로 그 라포에 실패해서 진 건데, 베트공은 몇 명 안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줘요.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그치? 국민들이 어떤 집안은 파산할 때까지 도와준 것처럼. 응? 임시정부를. 그치? 그럼 누구의 라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린베레 라포가 아니라? 그치? 반얀 마을에 있던 베트공과의 라포가 더 중요한 거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미국 그린베레를 비롯한 미군의 패배, 역사적 최초의 패배로 증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인지 두 번째로 나왔죠. 또 한 번 더 박살낼 수 있어요. 베트남의 미국이 마약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네. 마약으로 고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트남에 갔던 미군들 때문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라포가 깨졌네요, 오히려. 자기 속에서. 자기 안에서. 그래서 미군들이 마약이 아주 만연했어요. 마약 먹고 전쟁한 거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60년대예요. 60년대 히피혁명이고 탈근대 혁명이 된 거예요, 그게. 미국의 탈근대 혁명은 베트남 반전운동이었다고, 학생운동은. 그 반전한 아이들이 가서 군대로 끌려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미쳐버리겠죠. 안 미치려면 어떻게 돼요? 마약 먹자. 어떡해. 그 마약,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의 마약에 찌들어서 볼리비아 대통령을 데려가고 멕시코를 협박하고 그러는데 다 사기예요. 원래 이게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네가 깨진 거라고. 이게 엄청난 실패 사례를 성공 사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 틀렸죠. 어디 하나 내가 반론을 갈 게 어디 있어요. 반론 일할 것도 없죠.
너무 바보 같은. 그치? 근데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도. 놀랍다. 어떤 인사이트가 있냐면, 우선 얘기해 볼게요.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부터. 그, 스리싱킹의 301쪽, 거의 끝부분이에요. 301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걸 질문해요. 지가 자기한테, 거의 끝부분에서. 서사적 지능은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이 얘기를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라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딱 엉뚱한 데 붙여놨어요. 둘 다 행동에 관련이 있고, 감정은 행동의 선동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보다 무엇을 하고 싶다고 느낄 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거짓말이죠. 그지? 감정으로 행동하나요? 우리가 동물이야? 본능으로 행동해? 그지? 이때 감정은 무슨 감정이에요? 본능적, 그지? 본능에 나오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1차원적 감정, 그지? 2차원적 생각의 감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감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욕망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무엇이 옳고 그런 진실인지에 대한 믿음, 이성보다 더 강력한 심리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논리도 없고 서사도 없죠.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치? 논리가 파탄됐어요. 행동은 서사는 행동의 지시자입니다. 이 아이가 지시해요? 이 아이가 행동을 지시하냐고. 넘어서 있는 거죠? 서사는 우리가 두려울 때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우리 열정이 처했을 때 어떻게 쫓아야 할지 알려주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는가요?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걷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계획, 구성, 전략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인간 행동의 엔진이라면 서사는 인간 행동의 운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감정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고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치?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인사이트는 어디 있느냐? 인사이트는 엉뚱한 데 있어요. 32쪽이에요. 첫 스토리싱 32쪽에 뭔가 그 서사가 중요한 스토리싱킹 중요한 거를 1번, 2번, 3번을 했는데 1번이 예외적인 것 우선시하기 3번이 서사적 갈등 유발하기로 돼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2번이었어요. 근데 2번은 써놓고 까먹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2번이 뭐냐? 관점 바꾸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라포의 원인이잖아. 여기가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개발시키면 됐었던 거야. 그지? 근데 예외 얘기는 무지하게 하고 갈등 얘기는 무지하게 했잖아요. 쓸데없이. 예외와 갈등은 논리적인 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응? 논리하고 싸울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것도 결국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갈등은 뭐야? 그 이분법적 갈등을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얘기 차원에서 말하는 것 뿐이야. 그럼 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의 힘은 뭐예요? 관점 바꾸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역지사지. 우리 한자말로 역지사지의 힘이라고. 읽어볼게요. 그 관점 바꾸기만. 이는 당신이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 상황을 보는 것처럼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면 무엇을 할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 원인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 동기를 내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뇌가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이죠. 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타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편견, 희망, 두려움에서 벗어나 당신의 신경활동 범위를 생산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내가 내 자아를 벗어나, 한계를 벗어나서 상대방의 자아 쪽으로 들어가. 타자로. 타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야지 공감이고, 라포고, 다정함이고, 뭐든지 생긴다고. 이건 뭐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라고. 그지? 여기서 얘기했어요. 요 얘기 하나 하고 끝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끝낸다고. 근데 관점 맞추기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그걸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근대 세계관에 갇혀있으면 못해요. 그지? 갈등 그럼 둘이 싸우는 거잖아. 관점 바꾸기가 돼요? 이분법 안 되죠? 적과하고. 전장고 싸우지 말고 우리 관점 바꾸고 생각해보자. 말도 안 되는 거죠? 총 들고 싸우고 있는데, 그치? 우크라이나 보고 너 관점 바꿔서 러시아의 관점을 생각해봐. 러시아 보고 너 우크라이나 관점을 생각해봐. 평화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 응?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관점 바꾸기는 자아라는 틀을 벗어나는 관점 바꾸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자아 한계를 벗어나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린베리는 왜 베트남에서 실패했을까? 미국의 관점을 바꾸는데 실패한 거죠. 그럼 아까 그 라포라는 게 왜 사기처럼 보일까? 관점을 안 바꾸고. 나는 그대로 있고, 공감하는 척만 하는 게 되잖아. 공감이 진짜 공감이 아니고, 라포가 진짜 라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라포라고 말하지만, 라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기같이 들려지고, 그지? 전쟁에 실패하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국가가, 그때 1970년대 미국은 대단했어요. 그지? 그 엄청난 미국하고 싸워서, 그 조그만 프랑스가 베트남이 이겼다고. 말이 되냐고. 말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다르다고. 그렇게 실패한 내용을 지금 뭐 성공한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 이런 사기가 어딨어. 그린벨에도 엄청나게 사기예요. 자기들끼리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웃기지도 않아. 뭐가 성공이야? 개판으로 실패했으면서. 이제 거의 다 해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난 한 두세 개 남았어. 이거 뭐지? 또 하나 있는 게,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링컨의 연설을 얘기하면서 하는 어디서? 말이 있어요. 고유지능에서 몇 페이지? 243페이지에 서 244페이지까지 있는데, 이제 무슨 무엇이냐, 기법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수수께끼 기법이었는데, 근데 이게 뭐 링컨은 최고의 명연설로 알려진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셰익스피어의 수수께끼 기법을 활용했다. 그러면서 87년 전 이게 링컨이 한 얘기인데,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 대륙에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유의 정신으로 잉태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이제 앵거스 플래처가 여기서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바로 미국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에서 탄생했지만 사람을 노예로 삼아 불평등을 만드는 나라라고 그래요. 뭐 갑자기 그 미국 자체를 부정하는 되게 생뚱맞다고 엉뚱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말을 그 근거도 없이 하나.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분노하겠다. 그럼 최소한 논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갑자기 갑분싸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맥베스에서 수상한 자매들이 던진 수수께끼는 긴장감을 자아내며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상상하게 한다. 링컨의 수수께끼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자유를 꿈꾸도록 우리를 일깨워준다. 링컨이 한 말이 되게 유명한데, 우리는 목숨을 바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가 새로 탄생한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력히 결의합니다. 이런 연설한 내용을 그냥 수수께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청중에게 수수께끼를 던져보라. 그들은 당신과 함께 미래의 해답을 상상하며 내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야 방구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링컨이 말한 그 자유를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자기도 그런 자유가 다가올 거라고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내일과 미래가 있을 거라는 것 자체를 그냥 되게 무책임하게 그냥 그 수수께끼라고 이거를 니들이 한번 해결해 볼래? 이런 식이니까 이건 좀 약간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자기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선조분이 한 그 유명한 그 연설을 분명 사람들을 감동시킨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까지 격화시켜서 이렇게 해도 되나? 좀 많이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목숨을 바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다고 링컨이 한 말.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가 새로 탄생한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고.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겠다고 강력히 결의합니다. 요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얘기가 그냥 국가가 아니에요.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목숨을 바친 죽음을 만든, 그지? 새로 탄생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주주의 정의가 그냥 단순히 근대 국가 정의가 아니에요. 근대 국가는 물질적이고, 그지? 현실적인 국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 맞아요. 아까 안티고네처럼. 맞아. 그러니까 안티고네 분위기가 이 안에 있어요. 맞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울려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매력적이고 울리는 건 알아. 그래서 인용을 했어요. 또 블라인드니스 앤 인사이트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건 알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수수께끼야. 뭔가 이걸 감동을 줬는데 이게 감동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수수께끼라고 말하는 거를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수수께끼가 됐는지를 제가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저자인데 우리 보고 가르쳐주자고 질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안타깝죠. 응? 유명한 교수인데. 그러니까요. 미국 대표하는 교수인데. 맞아요. 나 몰라요. 도와주세요. 하는 비참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걸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스토리 싱킹의 맨 뒷부분에 거의 끝에 마지막에 얘가 한마디 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312쪽 진짜 끝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야기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면 왜 이런저런 모든 TV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지? 당신을 더 똑똑해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공식으로 만들어진 다량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량의 이야기는 당신 뇌를 늘려서 현재의 작동 범위 한도를 벗어나 이야기를 소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디즈니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 책의 모든 장에서 동일한 이야기 방식을 재활용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기도 지금 쭉 말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지? 헛소리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자기도 아는 거야. TV 아무리 보고 TV에 있는 모든 얘기 들어봐도 안 똑똑해졌는데 그건 자기도 안 똑똑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같은 얘기를 재활용하지 않는 정도로 그냥 버텼다는 거야. 여기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TV 얘기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 이게. 맞아.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이에요. 맞아. 그지? 서술 이론? 엉망인 서술 이론을 말하는데 무슨 서술 이론이야, 그지? 말도 안 되는 서술 이론 말고 서술 이론을 말하면 안 되죠, 그지? 네.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어떤 게 핵심, 진짜 좋은 서술 이론이고, 왜 이건 틀렸는지 설명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회란 말이죠. 그지?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맨 마지막에 쓰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맨 처음에 썼어야 돼요. 이게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바보 같은 책, 모든 바보 같은 논문, 모든 바보 같은 서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 처음에 써야 될 말을 맨 나중에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아세요? 책 쓰지 말고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걸 맨 위에 써놓고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말이 들리면 이 질문을 책상 앞에 써놓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전부 다 문제였던 이유는 지도 모르는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응? 문제점이 뭔지 드디어 찾은 거예요. 모든 논문들 내가 논문 심사해보면 알아요. 논문 심사해보면 뭐 박사의 논문이나 이든지 간에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쓰다가 끝에 가서 드디어 질문을 해요. 바로 그 질문 때문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느라고 공부를 한 거죠. 그럼 우리 독자들은 뭐예요? 지 해비는 거 따라온 거잖아. 그치? 이 해비는 게 되게 중요한 해비는 거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이고 가벼운 방황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죠. 이게 엄청나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디냐면 스토리 싱킹의 106쪽 보세요. 106쪽. 106쪽 보면 이 데이터로부터 이런 독립성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라는 게 근대 이론이죠. 그지? AI 같은 거. 이야말로 서사가 가지는 창의적인 힘의 원천이다. 서사는 데이터에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물이 생겨나는 방식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길과 독창적인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세상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고 세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또한 생략, 편견, 노골적 조작 등을 통해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왜곡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 더 해보면 110쪽 한 줄만 읽을 텐데 108쪽에서 108쪽에 사실과 꼭 맞지 않는 이런 부정확성 때문에 플라톤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지? 논리를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를 거부하면 잘못하면 생략과 편견과 노골적인 조작에 휩쓸리게 돼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트럼프가 설치는 이유예요. 우리나라에서 극우 극자가 설치는 이유예요.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 이유고, 그치? 근데가 붕괴됐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대통령이 논리 설명해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 그치? 대통령이 그래서 나와서 다주택자 어쩌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논리적으로 맞았는데, 그치? 그럼 그냥 정책을 실행하면 되잖아. 근데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대통령이 힘으로 누르는 거지. 내가 너 시장을 이길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있어. 이러잖아요. 응? 트럼프 똑같죠? 미국이 좀 힘드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깡패처럼 놀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듣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깡패가 최고인 나라가 된 거예요. 깡패가 최고인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근본적인 질문이야? 플라톤이 애초에 소크라테스의 영성을 부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니들 못 믿었잖아. 응? 논리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억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인을 추방하고, 그치? 이야기를 플라톤이 시작했잖아. 이 글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였잖아.
안 그래요? 플라톤이 쑥 빼고 아리스토텔레스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지? 근데 그 얘기를 안 한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뒤에 108쪽 이후에 쭉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내가 설명할게요. 이게요. 이게 지금 문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아예 리차드 얘기 나오죠? 거기에서. 그지? 성격 비평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108쪽 좀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리차드 교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리차드 교수가 지적했듯이, 20세기 초 문학 연구가 수학이나 도덕학처럼, 윤리학처럼 정확성을 지닌 진정한 학문 분야로 간주되지 않은 점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실제로 문학 연구는 학문적으로 너무 소홀히 취급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공식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리차드 교수는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료를 받아야 했다. 문학을 완전히 졸로 본 시대가 있었다고요. 학문이 아니라고. 엄격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지? 이거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김윤식 교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김윤식 교수가 문학을 학문처럼 만든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국문과를 학문 연구하는 곳으로 만든 그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윤식 교수가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이 리차드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거 조금 더 읽어볼게요. 리차드는 기호학을 활용해 문학 연구를 미적분학과 분석 철학의 특징을 갖춘 논리적 장치로 발전시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읽고 해줄게요. 그렇게 그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 취급받기 시작한 거죠. 엄격한 학문으로. 월급도 받고. 응? 기호학은 문학의 기본이 등장인물이나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사용된 단어와 그 단어들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어들의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서술을 기호로 변환한 다음 그 내용들을 명제 내용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했다. 리차드는 이를 꼼꼼하게 이렇게 클로즈 리딩이라고 불렀는데 케임브리지 학생들에게는 개시점 틀렸다. 이게 뭐냐면요. 문학을 학문적 연구로 만든 시작이에요. 이게 소위 뉴 크리티시즘으로 미국에서 넘어와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꼼꼼하게 있게 논리적 방법은 놀라운 속도로 미국의 고등교육을 장악했다. 그지? 그리고 밑에 신비평가 얘기들이 나와요. 이 신비평가가 지금 우리가 아는 문학 공부예요. 그지? 시 읽으면 이미지하고 상징 분석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모든 학습 이론의 기본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이유가 뭐예요? 학교가 왜 이렇게 됐냐였잖아. 맞아. 학교가 왜 이렇게 됐냐가 바로 여기라고. 그지?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질문했던 거잖아. 이걸 본격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어야지. 맞아. 이게 자기가 해야 된 질문이었잖아. 그지? 근데 왜 대답을 안 하고 딴소리를 하고 헛소리 하다가 맨 끝에 슬쩍 하나 써놓냐고. 안 그래요? 엄청 실수한 거죠? 엄청 실수하고 엄청 바보짓한 거예요. 책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다시 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쓸 게 아니라 한국의 학생들이 다시 써야죠. 한국의 학자가. 이런 비판을 듣고 새로운 서술 이론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국이 서술 이론의 메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서술 이론의 대장이잖아요. 이 사람을 부시고 박살내고 다시 정리해서 깨끗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걸 뽑아갖고 우리가 서술 이론을 만들라. 내가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에 누가 박사학위를 이렇게 쓰라고. 응? 미국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야 된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논리로 세상을 설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로 설득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원래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야기로 설득을 원래 평생 그러니까 원시 시대부터 해온 거를 그게 이야기의 기능이라는 걸 끄집어낸 건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 책을 읽어도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을 설득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읽었지만 그걸 모르겠는 게 그 문제고 그리고 이게 스토리 싱킹에서 그냥 잠깐 지나간 부분인데 257페이지에 그냥 잠깐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뇌가 시간을 빨리 감기 위해 서사적 톱니바퀴를 사용했을 때 뇌가 본 것은 죽음이었다. 죽음은 삶에 대한 이야기의 불가피한 종점이었다. 그런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도록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나?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초반에 교수님이 읽으셨던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게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의 불가피한 종점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물학적인 우리 몸의 죽음은 몸의 끝이 죽음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을 상상하고 더 미래를 얘기하는 그 차원은 생물학적인 그 뇌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뭐 어떤 이야기가 세상을 설득한 건지 아예 시작도 못한 게 그런 한계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284쪽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이유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장 독창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적 공간, 정서적 자신감, 물질적 차원을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이유다. 이것이 사실이거나 정당하거나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우리 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마지막에 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꿈꾸는 그 말은 좀,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게 그게 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기대하는 바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는 이제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낚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낚시처럼 미끼를 던져놓고 자꾸 책을 읽게 만들려고 뭔가 던져놓은 미끼 같아서 이게 불신이 자꾸 가고 말이 좀 아까부터 계속 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어째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죽음이 이야기의 종점이라는 게 결국 뭐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하는 게 이게 끝이라는 게 좀 그래요. 정작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한데 그걸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생각이 막 섞여서 정신을 못 차려요. 응? 자기가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운 걸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어쩌고 죽음 이런 건 영성이잖아요. 그 영성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거야, 인사이트가. 보이긴 하는 거야. 근데 말할 때는 멍청하게 블라인드 해갖고, 그치? 근대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개념이 뭔지 아세요? 상식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상식 진짜 웃기는 상식이에요. 왜 상식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걸 분석하면, 앵거스 플래처가 갖고 있는, 사상의 모순, 기본적인 논리적인 모순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는 앵거스 플래처만이 아니고, 근대적인 학자들 거의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져요. 고효준행의 116쪽에 보면,
상식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인간만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쓰였어요. 거짓말이죠. 상식은 내가 아는 것을 아는 능력이죠. 그치? 이따구로 거짓말을 쓴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짓말인데, 이 너무 뻔뻔한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설마 틀렸을까 생각해서 안 믿어요. 근데 상식은요, 필터 버블이라고 그러죠. 필터 버블. 그지? 그러니까 극단 극우주의들이 그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정치적으로. 필터 버블처럼 또, 롤랑 바르트가 독사라고 했단 말이죠. 독사. 그러니까 여론, 잘못된 여론, 그 갇혀있는 여론.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나쁜 지식이 상식이죠. 그지? 응?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게 하는. 자만심을 가지게 하는 나쁜 지식이란 말이죠. 여기서 상식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의 지식인 것처럼. 맞아요. 그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상식은 인간과 AI를 구별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AI는 복잡한 계산에는 탁월하지만 어리도 하지 않은 어이없는 실수를 종종 저지른다고 갑자기 AI를 동원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AI하고 인간하고 구별하면 안 돼요. AI는 정말 바보거든요. 기계랑 인간하고 그러니까 돌덩이랑 인간하고 구별하면서 그게 구별했다고 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신 조금 더 가볼게요. 어린아이가 AI보다 똑똑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왜 어린아이를 비교하냐고. 우리는 어른 얘기인데. 맞아요. 그지? 단 한 가지 단순한 정신 때문이다. 즉 아이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맞아.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18쪽 그 보면은 봐요. 그 힘은 상식의 기반이다. 그 부분 볼게요. 얼마나 모순인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주저했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상식은 참신함, 즉 변동성을 추적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상식에 넌센스야 그럴 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참신함이잖아. 그지? 이건 넌센스 그럼 센스에 안 맞는 소리잖아요. 센스는 뭐예요? 옛날에 하던 거 쭉 하는 거죠. 정반대말로 하죠 지금. 그지? 왜 이런 엉뚱한 반대말이 등장했을까?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조금 더 뒤로 가서, 아주 많이 뒤로 가서 어디 나오냐면 223쪽에 이렇게 왜 뒤로 간지 모르겠는데 상식 얘기가 쭉 나오고 220쪽 보세요. 220쪽. 평탄한 길을 벗어나 어둠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라. 이게 상식 얘기예요. 평탄한 길을 벗어나, 다른 말로 쓰면 뭐예요? 상식을 벗어나 이렇게 써야 되죠. 상식을 벗어나 어둠 속의 길을 찾아라가 상식이래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상식의 두 번째 전설은 토마스 페인이다. 그의 통찰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계획에는 대담함이 필요하다. 상식이 대담함이라고? 에이, 상식적으로 행동해. 무모하게 행동하자요? 정반대말이죠? 계속 그래요. 223쪽 보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지 워싱턴의 법칙.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더 대담해져라. 자신만의 혁명에서 혁명 얘기 나왔어, 드디어. 워싱턴처럼 행동하자.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클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하자. 그렇게 하면 뒤처지거나 지나치게 앞서가지 않고 그 순간에 대응할 수 있다. 평탄한 시기에 평범하게 행동하고 전례 없는 상황에서 독특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그것은 결국 시대의 본질을 반영한 감각이다. 조지 워싱턴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미국 독립운동의 아버지예요. 미국 독립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게 벌어졌냐면 대영 제국과 싸운 거예요.
미국 독립운동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포수들이었어요. 동물 잡는 포수들이 있죠. 늑대 잡는 포수들이 주력이었어요. 저쪽은 대형적인 군대예요. 응? 이게 상식일까? 미친 짓이죠. 그 조지 워싱턴도 고민했다고. 내가 이 미친 짓을 해? 이건 정말 미친 짓인데? 그치? 자기 모국 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은 영국인인데. 영국 군대가 얼마나 센지 알아요, 그치? 거기랑 싸우는 거야. 이게 상식일까요? 왜 상식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토마스 페인의 책이 상식이에요, 커먼센스. 그게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됐어요. 그때의 상식은 뭐예요? 혁명의 상식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거예요. 영국이요, 그때 대영 제국이 전쟁하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저걸 했어요. 미국에다가 식민지니까 미국에다가 과다한 세금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식민지에서 그런 거예요. No tax, no representation. No representation, no tax.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없으면, 리프레젠트 하는 사람이 없으면 텍스를 낼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의견도 안 물어보고 우리가 식민지냐, 세금을 왕창 매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무시했어. 몇 명도 안 되는 조그만 놈들이 까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보스턴 티파티가 있어요. 보스턴 티파티가 뭐냐면 보스턴 항구에 그 홍차. 홍차가 그게 수입돼갖고 되게 비쌌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비싸죠? 고급 홍차는. 영국 가면 지금도 홍차 가게가 있는데 되게 비싼 홍차를 팔아요. 보스턴 티파티가 뭐냐면 거의 몇몇 사람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응? 그래서 어떡하냐면 몰래 가갖고 배에 올라가갖고 거기 든 홍차들을 다 강에다 뿌려버려요. 던져버려요. 영국 정부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상식이에요? 일제시대 때 한국민의 상식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상식이라고. 김구가 일본 사람들을 암살한 테러의 상식이라고. 우리는 김구가 암살한 걸 테러라고 치지 않잖아요. 왜요? 그건 상식이니까. 그런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식일까? 아니죠? 혁명이죠. 그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가 빠졌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다. 그지? 이제 탈근대 시대다. 그럼 어떻다? 근대 시대의 상식은 틀린 상식이잖아. 보스턴 티파티를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워싱턴처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지. 죽을지도 모르지만 목숨을 바쳐서 어쩔 수 없이 혁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전에 먼저 어떤 게 상식이고 어떤 게 기준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상식이란 단어만 쓰고 사실은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시대의 본질을 반영한 감각이다 어쩌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왜 갑자기 또 조지 워싱턴 얘기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그치? 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을 얘기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치? 자기만 혼자 생각하는지 자기도 착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근데 그러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혼란 때문에 이 책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치? 그렇지만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잖아. 그치? 열어줘서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문제는 헷갈리게 읽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세를 잘못 잡는 바람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 나도 그럼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하나는 번역 실수. 번역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고유지능, 김효정이라는 분이 번역했는데, 93쪽 4쪽으로, 93, 4쪽으로 넘어가는 그 문장이 있어요.
불안에 관한 설명인데 거기 우리의 뇌의 감정 체계는 죽음을 늘 도사리고 있던 고대에 진화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닐 때도 우리를 지배하는 두려움은 현대 생활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뭐가 틀렸냐면 우리의 뇌의 감정 체계는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던 고대에 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생활에 어울리지 않게 비상 상황일 때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옛날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본능으로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치? 그걸 깨닫고 본능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게 이 사람이 자꾸 설명을 하니까 번역하는 사람도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치?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내가 계속해서 영성 얘기를 했는데 영성 얘기를 설명을 하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치? 영성이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어? 그래서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많으니까 다른 데서 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무책임하죠? 그래서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호킨스의 호모 스피리투스라는 책의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호모 스피리투스 스피리투스는 영이죠. 그러니까 영적 인간. 이게 이런 책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대표로 내가 말하는 건데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제 이런 그 영성 사상을 최근에 특히 21세기에는 영성 사상 책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앵거스 플래처의 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이유는 이런 것들 찾기가 생각보다 쉬운데 근데 너무 안 찾고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심하다. 찾을 수 있으면 찾으려고 맘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안 찾고 이렇게 쭉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좀 비판적으로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공부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내가 해드리려고 하나 데이비드 호킨스의 호모 스피리투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 이 영성 사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얼개는 참 쉬워요. 그걸 깨닫고 경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호모 스피리투스는 호모 사피엔스 하고 대조되는 말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thinking이에요. 이 스토리 싱킹의 싱킹. 그러니까 싱킹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응? 그러니까 스토리 싱킹이라는 말 자체가 그 영성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는 마음, 인간은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요런 설명에서는. 육체와 정신은 뭐냐면, 육체가 있는데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생각, 정신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영혼이 더 있다고 보는 거죠. 육체적 활동도 있고, 정신적 활동도 있고, 영적 활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싱킹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마음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영성사상, 그지? 영혼의 마음, 그지? 이걸 아는 마음이라고 호킨스는 말하는데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영성사상에서는 에고라고 불러요. 왜 에고라고 부르냐면 근대 자아의 특징인데 이익과 지배를 성공의 척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아는 마음, 영적인 마음은 성취, 완성, 평온,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쾌감, 이거 다 그 책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용어를 구하는 거고, 에고는 외부의 이익이 있지만 그 영에게는 이익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는 이 정신활동이 없다면 아는 마음은 어떻게 정보를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호킨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는 마음은 논리보다는
직관에 의지합니다. 영적 직관이죠.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 직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직관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지? 그럼 영적 직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에고는요. 그 책에서 인용을 할게요. 페이지 같은 거 필요 없죠. 에고는 왜냐하면 에고 슬래시 마음은 자신의 추측과 위치성들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반대의 결론을 암시하는 데이터는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경직되어 있는데 사회의 집단적 에고는 그보다 한층 더합니다. 알미란 왕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순진하게 알아차리는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과 같은 것입니다. 에고라는 거는 편견과, 그러니까 정신적 편견하고 정서적 집착을 특징으로 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자기한테 갇혀있는 거죠. 위치에. 세상의 위치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 위치 얘기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냐면 권리 얘기에 있어요. 무슨 권리 얘기했냐면 권리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허용된 특권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감사와 오만함을 가른다는 거예요. 겸손함과 오만함을. 감사란 말, 작은 감사에 있었죠? 그게 이 얘기예요. 다 여기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안 몰랐던 거지, 그치? 이거 읽었으면 알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좀 봤으면, 이런 책도 좀 봤으면, 그치? 이거 여기 있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권리라는 환상은 에고의 팽창이라는 거죠. 이것은 적대적이고 요구가 많고 감사할 줄 모르고 편집증적 태도를 동반한 자신에겐 자격이 있다는 자기애적 위치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 권리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권리란 자유로운 사회로부터 얻은 선물입니다. 내가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에고는 어떠냐면 에고는 정당해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뭔가를 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에고는 해결책이 없는 사회적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하고 정반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조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치?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왜 소크라테스가 영성인지 아시겠죠? 소크라테스는 무지. 그 얘기를 한 거야. 영성 차원에서. 그치? 그 시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해결책 없는 상황은 그저 견디며 살 수밖에 없고 인간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에고는 낮은 힘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문제들은 오로지 좋다와 나쁘다의 위치성을 초월하는 힘. 그리고 이른바 문제라는 것들 문제는 마음이 투사시킨 것이라는 의미로 보는 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응? 조금만 더 해볼게요. 흑백 논리로 심판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된 사람은 에고에 갇힌 사람이죠. 맥락 속에 있던 것을 인간의 일부로서 보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그치? 자기가 주장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맥락의 일부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다 온건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영적이 되면 나오죠. 합리적 에고는 보다 느긋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는 동물의 마음에서 유래된 금지된 충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지? 그래서 종교보다 영성이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호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와 영성 차이에 대한 무지가 만연해 있습니다. 마음이 위치성에 따라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면 제의식과 자기 공격이 소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또한 인간의 의식은 집단의식과 에너지 장애 지배를 받는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신에 이르는 길은 그 본성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용기, 불굴의 정신, 자발적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온전한 양심으로 강해집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냐면 이런 영성 사상을 그거는 아는 마음, 영적으로 아는 마음이 뭐냐면 그림 전체를 보는 것. 선택지에 관해 아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아는 마음은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에고는 세부에 집중합니다. R은 보편성 및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고는 배타적이지만 영은 포괄적입니다. 이게 우리 토론이 왜 앵거스 플래처의 책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가 라는 느낌이 들게 한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림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치? 그리고 앵거스 플래처가 왜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그 속에서 헤비는지 어디서 눈 멀었고 어디서 깨달았는지를 그림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치? 저 호공에서 조감도 그치? 하늘 꼭대기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꼭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이유입니다.